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수요 난장판은 특별히 전반 후반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전반전 출전하는 선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당선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후반전에 나갈 사람이에요? 아니면 언제 나가는 거예요? 저 1.5입니다. 아, 전반 후반 중간에 나갑니다. 아, 중간에 교체됩니까? 후반부 시작하고 약간 지나면 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포인트 관전 포인트.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재 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표정이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 뭐 다른 게 있으면 베네핏이 있습니까? 아, 있죠. 출연료 한 번 더 또? 줄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 출연하니까. 아니죠. 전반만 하고 나가는 분에게 색감이 있죠. 너무 아이고, 답답하시네. 진짜 너무 여우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혼의 단꿈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얘기하죠, 보통은. 네. 신혼 생활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불편하다고 아주 지금 하소연이 너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말을 아,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일단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짐을 싸고 집에 나와서 아, 자취. 30년을 혼자 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혼자 30년 살다가 누구 하나 오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얘도 같이 해야 되고 아, 그렇죠. 아, 예. 집에서 같이는 A가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혼자 있을 때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예전에 혼자 있을 때. 아니,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신혼이 아니잖아요. 벗고 있어야 신혼이죠. 아, 세상에. 하여튼 뭐 아, 보통 이제 남편들이 이제 부인이 무서울 때 옷을 챙겨 입는다. 뭐 이런 이제 성인 유머가 있는데 네. 벌써부터 그렇게 패딩을 입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그 옷도 네. 사실은 진짜 제 혼자 살 때는 완전히 그냥 완전 발가벗고 살 때도 있었어요. 아, 예, 예. 진짜요? 그래서 속옷은 입고 있다. 네. 그 정도고. 아, 변희재 대표님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 오늘 술 약속이 있는데 처음으로 좀 걱정된다. 아.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양심이 있더라고. 그거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신경 씁니다. 아니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개념 자체 내가 없죠. 오늘 뭐 술자리 3차 4차 간다 신경 쓸 일이 없다가 오늘 좀 늦게까지 마실 건데 네. 약간 떠올 이런 일이 아. 되나? 그래서 신혼이네. 그냥 불렀어요. 그냥 같이 하자고 그냥. 아. 같이 가서 술을 이게? 마시는 거. 처음에 불렀어요. 아, 그럼 신부님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네.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 아니에요? 좋아하는 그 거야. 그분은 일방적인 아무튼 생각? 만나는 상대랑 전혀 친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최대집. 아니요 그 최대집이야? 응, 최대집이야. 아,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아, 최대집이에요? 그게 하나 이제 이 여러 사람들 이제 그 친구가 볼 땐 셀럽이야 다. 왜냐면 그 유튜브 그렇기 때문에. 아, 연예인 보듯이. 네. 아직 그래 재밌어 한다. 아직까지는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좋아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셀럽을 점점 늘려야겠네. 신인도 발굴해야 되고. 아, 이제 신인 셀럽이 발굴해야 너무 이제 됩니다. 빈약해서 이 선수층이. 네. 곧 그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견례 했는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했대요. 아, 양가 양가 상견례. 근데 양가 부모님한테 선전포고했대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자기는 뛰쳐나가겠다고. 제가 30년을 혼자 사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뭐 저한테 뭐 조언을 한다거나 아, 그런 그거를 제가 잘 안 받아요. 그런 안 게. 받아. 네, 안 받아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네. 살얼음 상견. 혹시라도 그 잘 모르시고 네네. 뭐라고 뭐 지적한다 이러시면 좀 네. 프로 논객이어서 막 반박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제가 양가 모두에다가 제가 좀 주의는 줬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평생 논쟁을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렇긴 하죠. 나도 모르게 막 반박하고 덤빌 수가 아. 있으니까 좀 지적을 한다거나 네. 뭐 조언을 한다거나 아. 그런 거는 서로 안 하는. 아니 그 친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아니까 조언이 별로 안 들어올 테고 네, 장인어른. 이제 처가 쪽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안 될 수도 혹시 있다. 프로 기질이 발동돼서 그걸 프로라고 합니까? 네, 프로 기질이 발동돼서 네, 혹시 막 사망률이 토론해 버릴 수가 있어요. 사망유의가 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장인어른을 진중권 보듯이 볼 수 있다. 혹시라도. 혹시나. 진중권 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기인입니다. 기인. 남달라. 기인. 네. 네. 또 신혼 축하로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뭔가 조금씩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와. 이현주 우리 선배가 제 인문대학 2년 선배여서 네. 식기세척기를 하고 야 세척기 준다고 하니까 이제 선배님이라고 그러네. 나 호칭 붙이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선배님이라고 이제까지 한 처음 번도 들었어요. 손가락 안 했잖아요. 식기세척기. 우리 훈훈합니다. 최진봉 선배님은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결혼식. 있으면 제가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오. 하지만 결혼식에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왜냐하면 오. 저는 사적으로 만나질 않습니다. 아, 그 그렇죠. 누구도. 네. 네. 뭐 혹시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건 뭐 있습니까?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서 그냥 그렇죠. 뭐 원래 냉장고가 없었는데 아이스박스에다가 채워졌어. 살았대요. 다 채워졌습니다. 예. 네. 다 채워져서 네. 나중에 차 한 대. 뭐야 이 사람. 진짜. 뭐 미니카 이런 거 아유. 아니고. 야 진짜 아유. 뻔뻔하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예.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불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최상병 특검 국회에서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뭐 거부권 행사가 기본값입니다. 뭐 할지 안 할지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에서 조건부 최상병 특검 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부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보고 특검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칼에 잘라내야죠. 잘라내야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꼼수죠, 꼼수입니다. 꼼수죠. 네, 뭘 또 3개월 보고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간 끌기고요. 예. 여론 전환용 꼼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네. 그냥 원칙대로 가면 돼요. 민주당은 이현주 의원도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은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적 민심에 반하는 행동하고 총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옐로우 카드에서 레드 카드로 바뀔 수도 있다. 시원합니다. 그 참고로 그 공수처에 지금 그 최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4부가 검사가 3명밖에 없어요. 아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안 딴 것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거랑 똑같은데 특검하잖아요. 120명 정도로 아마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공수처로서는 힘들어 안 돼 또 조정력으로.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최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사자를 들고 공수처 검사 한 명이 합류하면 되는 거야 특검에. 이게 공수처가 가장 바라는 건데 공수처 핑계 대고 이제 그럼 사건이 엄청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증거인멸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7월이면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얘기했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거울 보고 자신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적절합니다. 진짜 누가 예.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재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 사정을 좀 잘 아실 테니까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한 17표 정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또 이 저 안철수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진짜 진짜. 그 사람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거 좀 한대 가까운 분이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 저 짜증이나. 5월 2일에 왜 또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5월 2일에 이제 표결 처리할 때 네. 퇴장을 했는데 네. 5월 1일까지 맞아요. 그 전날까지. 특검에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5월 4일 되니까 자기에게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찬성하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 왜 오늘 그러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꺼내시네. 아유.
저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특검까지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혹시 정치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오. 뭐 이거를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 결국 끝에 가서는 저는 이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사망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끝에 가서 갑니다. 이게. 아 그러면은 이게 재표결에서 가결되느냐, 뭐 부결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상관이 아니라 없어요. 거부권 행사 차원에서 네. 아마 국민적 여론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 것이다. 네. 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 딱 하고 국민 여론이 문제가 막 될 텐데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문제가 바로 터지지 않더라도 쌓이겠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 몇 달은 가겠죠. 몇 달 어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이게 자신이 뭐 자기 자신 알겠지. 자기가 여기서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알겠지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꼭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밝혀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특검을 지금 당장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번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이시원에서 끊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 어딘가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개는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곳에서 끊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네, 근데 네. 최소한 상당히 대통령 부분까지는 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네. 지금은 택도 없는 어디 지금 해병대 거기 어딘가에서 지금 끊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지금 해병대에서 지금 최상병 아주 거기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도 진상 규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사단장도 지금 문제가 전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최상병의 죽음에 전적으로 형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단정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나중에 다 밝혀질지언정 지금 현재 특검한다고 해서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거는요 끝까지 갑니다. 아. 반드시 갑니다. 네. 22대 국회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아 이거 너무 속상해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네. 지금 새로운 쟁점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죠?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내려야 돼.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에서 정부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요? 뭘 요구했냐면 정부 너네가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렸으니까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 근거, 2,000명 근거. 네. 근거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을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요. 야 정부 너네 회의록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제출 못해. 회의록 없다는 것은 뭐냐? 너네는 직무유기한 거야. 해서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그 장관, 차관 등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예, 직무유기로.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정부에서는 그 회의록 있어 제출할 거야 이렇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의료 전문가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 모든 정부 부처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기록해야 돼요. 네. 이 연수에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세 가지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두 가지가 없고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의료 현안 협의체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2024년 1월 30일일 건데 여기가 의대 증원 여부 및 규모를 논의를 했다. 여기서 결정난 거거든요. 네. 뒤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냥 도장 때린 거고 요 회의록이 있어야 돼. 이건 원천적으로 없어요. 여기는.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28차례 회의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회의록이 없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지부하고 의협하고 합의해가지고 회의록 남기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의록 없는데 왜 이걸 문제 삼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4년에 나온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그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천적으로 1년치가 다 없다는 거 아니고 아. 2,000명을 결정한 그 해 때는 의협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갈라서가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의협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는 2,000명의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결정한 회의록조차 없다 그러면은 의협이 추론하는 대로 결국 술 먹고 그냥 2,000명 지른 거 아니냐. 근거 없이. 요게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이게 재판부가 제출하는 게 맞아요. 근거가 나와야지 뭐 옳고 그러면 따지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근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계속 51분 동안 그 얘기만 네, 했어요. 그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그거를 의심했지. 근데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제동을 건 거야. 그래. 나도 51분 봤다 이거야. 근거 내놔라. 아무리 조그만 모임에도 회의록 다 남깁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도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수회의에도 회의록 남기고요. 뭐 공식 기관이 아니어도 회의록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이요. 신중하게 발언을 해요. 함부로 말 안 하고요. 회의록이 없다고 생각해봐. 막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으로 오는 사람들 그냥 들러리 시켜놓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회의록 공개하거나 남게 되면요. 그렇게 못해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나중에 사후에 다 사람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회의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중요한 의대 증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뭐 아직까지 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뭐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뭐 할지 안 할지 저희가 뭐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근데 네. 회의록이 진짜 없다면 진짜 야 이거는 진짜 국민한테 엄청난 충격이야. 사기친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진짜 충격이라고. 그리고 현장이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요. 저는 언론에도 되게 불만인 게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면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빅5 이 대형 병원들이 뭐 폐원한 위기다. 이거 폐원되면 이거 어떻게 정상화시킬 겁니까? 네. 이 환자들이 지금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혼란이 있는데 언론에 너무 안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많이 안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파산이 몇 개가 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러게요. 되고 이게 나중에는 회복 불능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사안에 비해서는 진짜 언론이 이 너무 언론 보도가 너무 안 되고 너무 중요하게 안 다뤄지는 지금 측면이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뭐야?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를 지금 엄청 키워놓은 뭐 예, 그게 하자는 핵심입니다. 건지 네.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최대집 씨도 해결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것 의협회장의 같은데, 이슈가 되는데 하나하나. 의사협회 회장은 개인병원 원장들 협회이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쪽 같은 경우는. 이 대학병원 문제 대학병원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협하고 네. 타협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럼 어디랑 네. 타협해요? 떠나버린 전공, 그러니까 젊은 의사고 이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버렸다면 못해 먹겠다고. 네. 데려오는 방법은 원천 무효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거 말고는. 그럼 예를 들어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예를 들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5월 안에 선언 안 하면 이것도 네, 의미 네.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언한다. 그러면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그 원천 무효 선언하고 최소한 사과. 한덕수 총리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아.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이 누군가 총리 책임을 이끌었고 져야죠 이 사태. 그 정도 해주면은 그때는 안 돌아도 이제 그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기 아, 네.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아무튼간에 이제 원천 무효 선언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5월 안에 해야지. 왜 5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증원이기 때문에 이거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근데 저 뭐 정부에서는 뭐 입시 원서 들어올 때까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에이 말이 되냐? 아니,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병원 진짜 할 수가 심각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심각해요. 수술이 다 지금 중단된 데가 많아가지고. 안 네. 받아줘. 신규 암 네. 환자들 안 할 수가 받아준다고요. 없어요, 아니 교수들이 실제로 사표 쓰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교수는 왜냐하면 나가고 의대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서 이제 좀 은퇴를 앞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전공의가 없으니까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은퇴한다, 그냥 조금 더 일찍 조기 은퇴한다 하고는 나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요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무시무시하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다치거나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맞아요. 너무 아니 뭐 누구는 뭐 다치를 계획하고 다칩니까? 어쨌든 계획하고 아픕니까? 정말 이제 이 각자가 개인 아니, 이 그러니까 건강 챙기는 수밖에 없는. 동네에 예. 이렇게 개인 병원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대학병원이 대학병원들이. 지금 큰 문제. 보통 대학병원 가신 분들이 병이 깊고 심각한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가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매우 이상한 말인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각자가 네.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기 아니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우리는 매달 내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2일에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고발 5달 만에 지시를 했습니다. 고발 5달 만에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이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주기 위한 보석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 또 하나는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부의 권력 누수가 시작된 것 아니냐. 요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요 두 가지가 다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아니냐. 뭐 요렇게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다. 아, 왜냐하면 리스크 털어주기.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임기가 3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권력이 기대서 뭔가 반발한다? 그건 아직 저는 검찰 특성상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 그렇죠. 검찰이 3년이나 남아 있는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뭐 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 있는 권력에 반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뭐 도전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처벌 왜냐면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인식을 했느냐, 또 서면으로 제출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처벌은 못하고 수사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뭐 몰랐다든지 뭐 나중에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털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이걸 가지고서 뭐 검찰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그 이원석 총장이 9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명예롭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날 봤지, 나 터는 거, 나 권력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검찰 그래도 아직 건강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이원석 보십니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무슨 관계예요? 범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연동은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직계라 그러면요. 박근혜 특검 때 같이 했던 아. 그게 이제 한동훈 지금 뒤에 나올 김영철 뭐 이런 사람 박주성 이런 라인들인데 그 라인들과 비교하면 이원석 송경호는 약간 떨어져 있는 라인들.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들은 완전 범죄 공동체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그 박근혜 특검 때는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달라 약간 라인이. 그리고 이제 특수부 검사들은 사실 이제 정치인하고 똑같다 보면 되거든요. 머리 쓰는 거나 하는 똑같아요 정치인하고. 여론조사 보고 댓글 보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놓고 반긴 못 드는데 자기들 그래도 이 지키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혹시 중무기로 모르니까. 걸려가지고 뭐 끌려 이런 정도 것들은 털고 또 일정 정도 한 발 대고. 보험 되는 건가 혹시? 9월이면 이제 임기 끝나면은 뭐 나와야 되잖아요. 변호사 그렇죠. 개업해야 될 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보험도 살짝 그렇죠. 그 정도는 들면서. 한다 이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알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꾼들이 이제 사실은 이 지는 해는 맞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슬슬 이제 한 발씩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조금씩 옮겨가는 거. 박근혜 성격이 국정농단 좀- 사건도요. 윤석열 한동훈 특검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가 임명한 김순환 검찰에서 이미 들어갔어요 수사가. 네, 그때 수사가 들어갔고 태블릿 조작도 그때부터 조작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들어갔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도 이제 슬슬 이제 그 타이타닉 뛰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검사들은
최1순위가 검찰 조직이야. 그렇지. 항상 맞아요. 그게 최1순위야. 네. 검찰 조직 다치지 않는 거.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조직 이기주의예요. 맞아요. 근데요 저는요 이게 그래서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방탄용 수사라고 보거든요. 특검 방탄용. 근데 이게 역풍이 불 거예요. 그럼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 진짜요 제대로 처벌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해주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별 의미 없다고 문제 없다고 처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네. 특검에 대해서 방탄이 될까요? 저는 특검의 열기가 더 커질 거라고 커지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하지. 검찰은 예, 맞아요. 검찰은. 근데 항상 어쨌든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추종하는 거죠. 예.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권력과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요것만 고민하는 거 아니겠느냐. 더킹이란 영화 있잖아요. 이 예. 검찰 특수부 얘기인데 검찰 권력이 살아 있어야 검사들이 퇴직해서 수많은 로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선배를 두들겨 패는 게 있는데 검찰이 강해야 니네가 먹고 산다. 퇴직한 검사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로펌 시장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예, 정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의 만약에 끝까지 윤석열과 한 배 타다가 특수부가 다 무너져 버리면요. 검사들 다 굶어 죽어요. 밖에 있는 뭐 사람. 정관이고 나발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러면 거죠. 22대에서 검찰 개혁 하셔야겠네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수사 안 하고 불리한 거는 막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네. 저 보십시오. 저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지금 이를 악물고 이 악물고 있어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하고 쇄신책 1호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요. 네. 그거는 뭐 지지율 반등에는 전혀 효과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선택한 것이 민정수석실을 약속을 깨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기자회견을 여는 건데 민정수석실 약속을 깨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아니다. 뭐 나의 어떤 뭐 사법 리스크를 뭐 이게 불식시키기 위한 거 아니야. 나 소통하려고 만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 정권은 이미 검찰 인사들이 그냥 청와대에 들어와서 만든 정권이다 보니까 민정수석을 없애라고 요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자기들이 없앤 이유는 민정수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전체가 민정수석실이다 보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고 왔는데 네. 이제 약간씩 이탈을 하잖아요. 이제 이탈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다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초거대한 아주 거대한 지금 로펌 조직을 만들어서 이탈을 막으려는 거겠죠. 이제 예전처럼 안 되니까. 청취하겠대 의견을. 근데 검사입니까 또? 검사 아니, 출신이야. 왜 또 검사 출신이냐고. 김주현이라고 검사 출신. 그것도 우병우 사단이었잖아요. 아이고. 그런 사람을 박근혜 민정수석한테 우병우 놓고. 사단도 쓴 것도 의미심장하고.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 저 윤석열 쪽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저 영남권 보수 박근혜 쪽인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민정수석 쪽을 우병우 라인, 박근혜 라인을 지고 지금 추경호가 뜨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보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박근혜 쪽만 지고 있으면은 자기는 생존하는데 문제 없다. 그냥 글로 지금 꽂혀 있는 거죠. 그래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답답한 게 총선을 왜 졌습니까? 이유를 본인만 모르자. 본인이 열심히 아니 알고 하는데. 있어요. 본인은 나는 정말 잘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민정수석실 갖다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국민들은 나라 경제, 뭐 외교 이런 거 다 엉망진창 언론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네. 이렇게 민정수석실 이러니까 국민들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속 없습니다. 터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민정수석실이 소통을 위한 창구로 만든다고 하면 네. 검사를 안 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은 이제 거기에다가 검사를 앉혀서 이제 감시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감시 그게 속마음이고 제가 볼 때는 네. 그죠? 사찰을 하고 싶은 거지. 사찰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대놓고 사찰해야 대놓고. 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무슨 소통이에요. 그 보면 이분은 행사 다니는 걸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행사. 민생 토론회 이런 민생 토론회에서 그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좀 전에 우리 오윤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인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라는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관됩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이게 참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네. 기자회견을 왜 하냐? 궁금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궁금해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네. 오해하는 부분을 정말 오해하는 계속 부분을 강요하는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명이요 또? 예. 또. 그래서 그만 듣고 싶어. 기자들과의 1시간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 전에 네. 그 동안에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또 쫙 영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야. 강요당하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이제 또 가스라이팅. 엄청나게 자랑할 겁니다. 이 기자회견 이거 내가 볼 때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방식의 일방적 소통이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KBS를 통해서 녹화로 했잖아요. 네. 딱 그 방식으로 하겠죠. 그 방식으로. 아유. 그러니까 과거 정권 때도 이 기자회견 할 때는 사전에 이 모니터링은 해요. 그냥 막 시키진 않는데. 근데 제가 취재한 경우는 그 당시 현안은 질문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 불판 좀 다 하긴 했는데 네. 지난번 KBS 현안 때는 대통령 불판한 거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어요. 그 이번에 뭐 무제한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김건희 지금 다 어디 있냐 그 사람 왜 사라졌냐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고요? 다 걸러가지고 앉아 있겠지. 불편한 질문 다 빼고 그냥 어. 예, 자기 원하는 질문 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상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밝힐 거래요. 근데 네. 뭐라고 밝힐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대. 아또 설명이요? 법리상으로 최상병 특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렇지. 또 시작이야. 국민이 얼마나 오해하고 바로 있는지를 그거야. 설명할 것 같아. 그렇지. 그 그런 51분 담화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이러겠지. 똑같은 얘기야.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두 번째,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왜 민주당에서 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하겠지. 제가 볼 때 그 9일날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요 질릴 것 아, 같아요. 나 이걸- 너무 예. 지겨. 질릴 것 같은데. 예, 진짜,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네. 잠깐만. 잠깐만. 인사. 인사하고 아니 가야 돼. 이게 정식으로 나가면 돼. 네, 정식으로 나가면 돼. 나처럼 하지 말고. 네, 정식으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최진봉 아닙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가실 분이고 상임위원장 하실 분인데 그렇게 소통 안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최진봉이 아니에요. 네. 끝 인사 해주시고 가셔야죠. 자 전반전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또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후반전에는 검찰 이슈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매불쇼 수요 난장판 후반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후반전이 진짜입니다. 검찰 이슈로 후반전을 가득 메워보겠습니다. 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현 변호인입니다.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지금 네. 검찰 입장에서는 네.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떨리는데 오. 실제로 지금 뭐 고발도 많이 당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죠. 2건 고발당했습니다. 와, 실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이 있었던 변호사들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대부분 안 좋죠. 거봐, 이 참 무섭다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네.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검찰로부터 회유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냐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을 해서 이화영이 그냥 그 변호사 만난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수원 구치소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 네. 이 관련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해당 변호사는 수원지검장 와. 역임하고 그다음에 고검 부산고검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고요. 퇴직했고 당시 기준으로 퇴직 후 1년이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뭐 거의 뭐 현직 지검장 이상인 뭐 그런 변호사였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지검장 출신이니까 파워가 세겠네. 완벽한 정관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그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딜을 한 거죠. 이재명만 보내면 너는 살려주겠다. 딜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 뭐 실제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했냐 하니 예. 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보낼 테니까 얘기해봐. 그 사람 만나면 네가 우리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얘기해서 하고 등장한 사람이 그 정관 변호사입니다. 네, 조모 변호사인데 조모 변호사라고 할게요. 네. 네, 이 의혹을 제기했더니 이 조모 변호사가 반박을 하기는 내가 이화영을 만난 거는 22년 11월이다. 22년 11월은 김성태가 한국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내가 어떻게 22년 11월에 너를 회유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에는 네가 날 부르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수원지검에서도 같은 결의 주장을 했어요. 네. 2022년 11월 3일에 수원구치소에서 만난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장난인 게 우선은 해당 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2014년도에 그 김성태를 수사한 사람이에요. 2014년에 김성태 회장을 수사를 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때 아마 그때도 주가 조작 혐의였을 텐데 수사를 했고 그 후에 그 해당 수사가 끝난 다음부터 김성태가 쭉 개인적인 인연을 가져왔고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는 김성태의 법률 후견인으로 이 바닥에는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또 심지어 이럴 수가 있나? 그 얘기한 2022년 11월 그 한 달 정도 후에 12월에 그러니까 김성태가 23년 1월 20일 날 송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2년 12월에는 언론 보도까지 뜹니다. 김성태가 조 변호사를 영입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뜨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2년 11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는 계속 너 쌍방울한테 법인카드 받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성태는 한국에 없고 네. 그 김성태를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조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당신이 지금 김성태 법률 조력하고 있잖아. 무슨 일인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조 변호사 불렀고 그래서 조 변호사 만난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건 팩트야. 네, 팩트. 그러고 나서 김성태가 23년 1월 20일 날 송환되고 체포되고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연히 김성태 그리고 조 변호사와 더 이상 연결 교류가 없어졌죠. 네. 그러던 상황에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집중적으로 회유 압박을 한 게 23년 5월부터예요. 2023년 5월부터. 네. 그러니까 22년 11월에 한번 접견하고 쭉 관계가 없다가 연락조차 없다가 23년 5월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하고 그때는 수원지검의 대변인으로 수원지검의 보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부지사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수원지검의 지검 1313호에서 4번 정도 만났고 비슷한 시기에 접견도 2번 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예, 그거를 이제 23년 5, 6월경 만남은 싹 빼놓고 그렇지. 22년 11월 만남을 가지고 와서 야 네가 만나자고 했잖아. 그때는 김성태 한국에도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회유 압박을 해?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주장을 해서 저희가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해서 보니 부지사님 말대로 6월에 2번 접견 온 게 확인이 됐고 특히나 이 접견 일자가 중요한데 아마 이제 6월 19일이랑 29일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2023년 5월부터 네. 회유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5월
6월에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장한 정보가 뭐냐? 2023년 6월 19일 그리고 2023년 6월 29일에 전관 변호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만난 기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6월 29일에 만난 건데 네. 왜 이 날짜가 중요하냐? 6월 30일에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정적으로 진술을 바꾼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술을 바꾼 하루 전날 전관 변호사를 만났다. 와 이거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변호인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변호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태의 조력자예요. 김성태와 이화영은 적대적 공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조력자가 이화영을 선임하기 위해서 접견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신 6월 30일 이때가 마지막 피신 조서가 나오는 날인데 이때 워딩이 뭐냐면 19년 7월 29일인가요? 뭐 그때 오전 10시에서 11시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뭐 쌍방울 관련해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 날이에요. 나온 날이고 부지사님 주장은 그 전에 한 3, 4일 전에 그 피신이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뭐 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러한 취지 정도만 진술을 했고 그러자 검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상부 보고를 하고 다시 와서는 야 부족하다 야, 날짜 특정하고 장소도 특정해라 여기까지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부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갈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인간적 고뇌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전날 그 해당 변호사가 조 변호사가 찾아와서 76분이나 접견을 합니다. 와, 보통 6월 29일에 변호사 접견은 보통 할 때 30분 신청하거든요. 아. 30분 신청하는데 이거를 76분이나 접견을 하고 그 다음 날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아. 부의사님 말씀은 그 날짜, 시간, 장소를 특정해라. 이 요구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고 이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검찰에 엄청난 회유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유 압박에 해당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보자면은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또 그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난 방송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검찰이 보증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나하고 가까웠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검찰하고 얘기 됐으니까 태블릿이 최서원 거가 아니라고 최서원 거라고만 인정만 하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다 검찰하고 얘기 끝났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뭐 회의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가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검찰 가서 삼겹살 구워주겠다. 여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늘 그랬겠지. 근데 자꾸 그런 일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요. 그런 식의 회유들은 정치범 워낙 많았으니까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아니, 부지기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주 만나잖아 우리끼리는. 근데 네. 국정농단은 60명 제가 아는 사람 60명 있었으니까 서로 논의할 거 아닙니까? 뭐 왔다 갔다 복도에서 네. 수도 없어요. 야, 근데 진짜 이 수원 지금 보면은 진짜 이게 얼마나 궁색해.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회유가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회유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2022년 11월 3일 그래 이날은 접견했어. 그런데 이거는 이화영 너가 원해서 한 거잖아. 이것만 냈단 말이야. 2023년 6월에 만난 거는 쏙 빼고 그렇지. 공개를 했다. 이거 굉장히 궁색하죠. 궁색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텐데 고검장 출신 전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검찰총장 말고는 이보다 높은 정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치소로 직접 접견을 가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오죠. 진짜요? 진짜 안 오죠. 그래요? 맞아요. 구치소 접견은 다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네. 가지. 어. 어디 고검장 출신 정관 변호사 그것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따끈따끈한 변호사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억씩 받는 양반들인데 아. 이 양반은 구치소로 직접 접견을 갑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접견을 갔다. 그것도 70 몇 분 동안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히. 이거, 나라가 뒤집혀져야 되는데 왜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 변호사 얘기했듯이 정관 중에도 가장 힘이 강한 정관이 직접 가서 구치소에서 면담을 한다? 이게 상식적이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지검의 정관이야. 그렇지. 지검장 출신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사건을 수임할 생각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하고 친한 사람이면 김성태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왜 자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변호를 하러 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말이 신빙성이 실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뭐 사실관계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가 다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원지검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 전에 이제 11월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23년 6월 자료가 없었죠. 없었잖아. 예. 그러고서는 그 11월 주장을 통해서 뭐 허무맹랑한 뭐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예,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저희가 이제 6월달 자료를 공개하고 그러니 이러니 추가 자료 싹 다 공개라라고 주장을 하니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조용합니다. 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나 미치겠어. 아니, 이거, 변 대표님. 자, 여기 잠깐만. 더 이어갈까죠? 나 배탈 나가지고. 알았어. 배탈. 배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혼 아니에요? 신혼이라 지금 건강이 안 좋아. 많은 거. 나는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놀랐네. 뭐 나는 갑자기 못 견뎌가지고 바로 1인시 나가는 건 줄 알았어. 이런 근데- 방송이군요. 잠깐 좀 덩사로 아니, 갔습니다. 아니 소주 드셔야 한다면서. 방송 중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다가. 방송 중에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에? 나는 진짜 웬일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와 이거 우리 사회 부조리 이렇게까지 분노하나 했는데 나 배탈 난 거야. 맞아 하도 못 알아들었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실망했어. 네. 자 변희재 대표가 네. 뱃속의 어떤 부조리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네. 그 하나만 제가 그러면 여쭤보고 변희재 대표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수원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맡습니까? 선임선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변호사는 대관 작업, 그러니까 수원지검이나 법원이나 뭐 이런 작업을 주로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2022년 12월에 김성태 회장이 이 변호사를 영입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뭐예요? 그 해당 보도는 실명까지 나오고요. 예. 실명까지 나오고 영입이 뭐야? 영입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줄 사람을 그 조 변호사로 영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조 변호사 진두지휘 하에서 그 사건에 대한 실무 라인이 구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완벽한 국정농단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이나 이화영 지사가 연어 이 접대 회유 문제 등등 그리고 이런 뭐 전관 변호사의 문제들을 검찰이 그냥 무조건 부인하니까 네. 검찰이 무조건 부인해버리면요 국민들은 야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그렇지, 뭐 맞아. 생판 거짓말했겠냐 해가지고 여론적으로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언론도 그냥 막 갖다 치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마침 이 어제 뉴탐사에서 이 장시호 녹취를 터뜨렸는데 한 70-80%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이화영 지사랑 아마 장시호 하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 특검 수사의 복덩이라 그래가지고 네. 박근혜 문제 뭐 이재용 삼성회장 문제를 마구 진술해줘가지고 특검이 이제 기소하고 유죄 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서 네. 정말 이 장시호도 이 배임죄 뭐 뇌물죄 같이 걸렸는데 1년 6개월 구형이라는 아주 이제 선처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당시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 촛불 진영에서 장시호를 조금 호감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장시호는
한동훈과 이 현대고등학교 선후배라 그래서 이 기사도 나왔지만 어제 녹취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고 선배로서 너무 잘해줬고 아이스크림은 이미 많이 알렸잖아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아, 편의 제공. 네. 근데 거기다가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줬다는 이게 워딩이 그래요. 누가 시켜줬는데? 한동훈이 아니, 자, 워딩상으로. 자, 그 녹취라는 것은 네. 공개가 됐다는 네, 것이고 공개됐죠. 네. 그 녹취는 장시호가 누구랑 대화를 장시호가 하는 자기 거예요? 절친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아, 자기 절친하고. 그래서 아주 통화하네요. 긴밀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한동훈이 자기에게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줬다는 그 단어가 나와서 네. 자, 웃지 마세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아, 연어 시켜줄 때는 그 엄숙한 표정 짓더니. 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한동훈 자기 검사방에 있다고 한동훈이 인정을 한 거예요. 검사방에 있다고.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얻어 먹었다는 거고. 네. 그럼 탕수육을 서울구치소로 배달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어. 안 되니까 검찰청에서 먹은 거예요. 탕수육 시켜가지고.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탕수육을 여자 한 명이 이빠이 시켜 먹었다는 얘기는 뭐 얼마나 시켜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탕수육 소자 하나 시켜가지고 여자가 이빠이 먹. 아니 왜냐하면은 탕수육 시켜서 같이 막 나눠 먹은 거야. 검사랑 같이 피고랑 나눠 먹고. 네. 심지어 김성태 회장이랑 그 이화영 지사가 같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도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장시호는 공동 정범이지만은 불리한 진술을 합니다. 이재용에게. 그럼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하고 장시호랑 검사 셋이 같이 있었다는 막 증언이 나와요. 아, 그 같이 만나는 녹취에 녹취에 다 나와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함께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장시호가 이재용 부회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렇지.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검사가 같이 얘기하자 해서 셋이 같이 만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연어가 들어온 거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탕수육은 마음대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적대적 피고든 뭐 공동정범이든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수시로 검사가 껴서 같이 자료 만들어주고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대해서. 아니 그 녹취가 공개가 됐고 그것을 뉴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했고요. 예. 이게 언론 보도는 안 되던데. 미디어치에서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만 한 거예요.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시호의 이제 뭐 일방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이 그 당시 기소하고 누구 처벌하고 했을 때 모조리 장시호 증언 가지고 했습니다. 다 장시호 증언이었어. 태블릿 PC도 장시호 증언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장시호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요 수사 다 엎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편의 제공이 있었다면 편의 제공의 목적은 장시호 입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최소한, 다시 말해 무슨 뭐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했다든지 뭐 그런 최소한 얘기군요. 이 내용은 나와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검찰이 적어서 줬다 자기에게. 와. 자기는 그거를 외웠다 재판에 나가서. 외웠다고요? 외웠다. 예. 일반적으로 증인은 외워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외울 필요가 알고만 없지. 얘기하는 건데 예. 검찰이 전날 자료 주면은 자기가 그거 들고 가서 외워서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와 그거를 절친한테 예,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재용에 대한 약점을 더 불어라 압박도 하고 그래서 장시호가 그걸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 나쁜 짓 다 나와요 녹취에. 그리고 한 거의 대부분 이화영 지사가 겪은 일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 나옵니다. 아니, 만약에 장시호의 그 통화 내용이 뻥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뻥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런 어떤 편의 제공, 회유 이런 게 좀 만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만한 대목이긴 하네요. 그렇죠. 연어는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하시고 탕수육은 약간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네네. 아니 아예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가 저는 지금 충격인 거예요.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 그리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 하나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리고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원석 총장한테 뭐 제가 공개 질문했는데 아니 수원지검에 있는 일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조사도 안 하고 절대 그런 없었다 그랬는데 이 사건 어디서 벌어졌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 탕수육 사건. 탕수육 사건은 다 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사건이면은 당장 윤석열 한동훈부터 조사해라, 감찰해라 이거.
와 이게 너무 큰 거를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폭로를 하셔가지고 아, 네. 굉장히 어지러운데 실제 녹취가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심각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개혁해야 될 아 진짜다. 집단입니다.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죠. 지금 그러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재판은 변론 종결됐고요. 네. 6월 7일 선고 예정입니다. 아 검찰은 15년 구형에 벌금 10억에 뭐 추징금 3억. 그 법카 쓴 것 때문에요? 법카하고 대북송금. 네. 아, 대북송금. 그럼 지금 사법부에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계세요? 거의 검찰 측에 뭐 심증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그렇게 지금 느낌은 듭니다. 느낌이 예. 있군요. 그래요? 이렇게 회유 협박했고 막 이런 아니 이게 정황들을 안 이화영 받아들이고? 지사는 개인이고 검찰은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둘이서 서로 주장 엇갈리면요 법원은 무조건 공기관 쪽으로 그냥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마 검찰이 저런 조작 날조나 이런 거 했겠냐라는 네. 편견을 갖고 있어요 법원이. 법원이요? 네, 법원이. 근데 이제 지금 장수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내시하면은 글쎄 법원이 이제 판단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이씨, 이 방송 이거 지금 좀 저 무서운데 저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끝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당 자료들 그 출정 일지 사실 이거는 출정 일지만 공개되면 진실의 거의 한 70-80%는 밝혀지는 거거든요. 뭐냐면 김성태, 방영철, 이화영을 다 한 장소에 몰아놓고 세미나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출정 일지 확인해서 1313호실에 같이 있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문제고 이거를 그렇게 주기 싫어서 제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제출해라 수원구치를 했는데 수원구치에서 뭐 해당 문건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명령 받은 문건을 잊어버렸다. 법원에서 온 문건을 이렇게 했다가 오늘 오늘 이제 민주당 조사단에서 수원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문해서 또 그거 왜 잊어버렸냐? 라고 물어보니 말을 바꿨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 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럼 왜 제출하지 않냐? 네. 라고 하니 5월 중순까지는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수원구치소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안 주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제대로 올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 자료가 와서 네. 이화영 부지사 주장에 따르면 23년도 5, 6, 7월 3달 동안 매월 거의 뭐 10에서 15회 정도씩 불려갔고 네. 갈 때마다 언제나 김성태, 방영철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요 3달치만 봐도 거의 한 2-30회는 1313호실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입증이 돼도 사실은 이것만 입증이 돼도 그 셋을 같은 공간에 몰아놨다라는 것 자체로 회유 압박의 한 60-70%는 입증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출정 기록 정도는 공개될 거고 네. 출정 기록 정도 공개가 된다고 하면 검찰이 더 이상 그 저항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 뭐 앵커께서도 긴장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선고를 좀 늦춰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주장은 사실 그래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보수 언론, 그 검찰에서 뭐라고 하면 사법방해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이러한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자신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의 다시 근본이 그 흔들리는 거고 그렇죠. 검찰이 수사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재판은 검찰이 모두 조작 날조한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재판이 네. 진행됐는데 이게 허위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혹은 허위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재판 다시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야 그렇지. 니네 이러려고 한 거지. 맞아. 이렇게 공격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조심스럽지. 그 주장을 하지 않기로. 네. 아니 수십 차례 출정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으로 있어요. 수용자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수용자 네. 같은 경우는 불렀으면
불렀으면 무조건 뭔가 서류는 남겨야 됩니다. 당연하죠. 서류 남겨야 되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뭐 전문용어로 불러뽕이라고 하는데 예. 불러대는 거예요. 불러대면 출정을 하면 구치소보다 훨씬 불편하거든요. 아 불편해요? 불편하죠. 법원이. 그래요? 예, 검찰에 끌려가면 훨씬 불편해요. 아, 검찰에서 만약 김성태처럼 검찰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면 그럼 편하고 검찰은 훨씬 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그 해당 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불러뽕하는 거예요. 맨날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괴롭히는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야 부르지 말고 검찰 니네가 구치소 가서 조사해. 이렇게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네. 그러다가 이게 다시 또 뒤집힌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수십 차례 거의 매일같이 부르고 거의 막 매일같이 불렀는데 조서를 남긴 거는 극히 일부고. 이 문제야. 이 자체가 문제죠. 그 문제예요, 진짜. 지금 이 문제가 한두 건이 그리고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화영 지사 쪽 사례인데요. 이게 장소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면 재판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아니죠 붙는데 그때는 피고를 부르면 안 돼요. 서로 붙는 상태인데 아무 때나 불러냅니다. 계속 불러내요. 재판 중에도 재판 중에 아무 때나 불러내고 장소가 심지어 석방된 다음에 1심에서 이제 이 법정 구속이 돼버렸는데 또 다음날 또 불러내요. 그냥 불러내서 그냥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미션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이 피고를 그냥 자기들 그냥 정보원처럼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검찰 쪽의 주장이 나오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수사한 사람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시킨 다음에 공소유지까지 해버리면 네. 수사의 문제점을 공소유지 과정에서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밝혀질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수사해버리고 그렇겠죠. 결국은 또 수사하고 네. 보완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게 냅두면 안 된다. 네.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야겠네요. 자, 오늘 굉장히 그 좀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법치주의 나왔는데. 국가의 사법부에 약간 근간의 신뢰가 안 가는 되게 깨트리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겁난다고요, 지금. 지금 돈 없고 백 없으면은 죄 안 지어도 깜빡.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섭다고. 죄에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빨리 잘 밝혀내셔가지고 큰 일에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시호 거는 왜 이렇게 그 다른 언론에서 안 받았어서 더 불안하게 만들어? 이게 좀 공론화가 되고 해야 네. 나도 다루기가 좀 수월한데 일절 안 다루던데. 아니 지난번에 그 유영아 그 공천거래도 안 다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 수사 때 벌어진 그 관계된 것들의 불법은 뭔가 사회적으로 덮으려는 뭔가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뭐 다른 거 뭐 최상병 양평 이건 터지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근데 박근혜 때 벌어진 일은 양 진영이 다 덮겠다는 뭔가 암묵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족보가 꼬이고 막 복잡해서 그래. 그런 네.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무섭지만 아무튼 뭐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잘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긴 하겠습니다. 공론화에 불씨를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역시 또 세 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